수술을 훨씬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모델링을 프린트해 가지고 수술에 적용해서 수술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고 그리고 효과도 더 높이고 하는 것들을 보고한 바가 있고, 안녕하세요. 오늘의 동아 아산 건강강좌 주제는 대동맥 질환의 최신 치료입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심장혈관 흉부외과 김준범 교수입니다. 먼저 대동맥 질환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동맥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동맥류는 류가 이제 부풀어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동맥은 이제 심장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다리 직전까지 가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곳인데 굉장히 광범위하게 몸을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부위에건 그 대동맥에 부풀어 올라서 터지기 좋은 조건이 되는 것을 대동맥류라고 합니다. 왼쪽에는 상행 대동맥류를 보여주는 거고 오른쪽 그림은 하행 대동맥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대동맥류가 있으면은 사실 대부분의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상태에서도 놀랍게도 별 증상이 없어가지고 건강검진에서 엑스레이에서 좀 이상하다 이렇게 돼서 큰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고, 아주 드물게는 가슴의 압박감이라든지 통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대동맥류가 폐 쪽으로 많이 커져가지고 폐를 압박하면서 약간의 출혈이 발생하면은 객혈, 기침할 때 가래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고요. 그 다음에 대동맥류가 저 몸의 가장 윗부분 대동맥 궁이라고 하는 부분에 발생하는 경우는 목소리 신경이 그쪽을 감싸고 돌기 때문에 그 목소리 신경이 마비되면서 목이 쉬는 것이 가장 먼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흔한 증상은 증상이 없다. 그 다음에는 목이 쉬는 거가 종종 있는 것 같고, 통증을 유발할 정도는 좀 더 드문 것 같고, 객혈이면은 보통 응급실로 오십니다. 대동맥 크기는 통상 3cm 정도의 직경 그 이하를 보이는데 직경에 따라서 X축은 대동맥의 직경 크기고 파열 확률을 Y축으로 봤을 때 한 5cm에서 6cm 사이에서 대동맥 파열 확률이 연간 한 20% 정도 될 정도로 급격히 증가합니다.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프가 터지면은 사람이 생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통상 5.5cm 정도 안팎에서 우리가 수술적이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수술적인 치료를 말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혈압이 높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한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혈압이 높으면은 이 파이프가 받는 압력이 크기 때문에 이 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는 한 70~80%는 고혈압 환자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겠고, 혈압 관리의 또 기본적인 원칙으로 건강한 식습관, 생활 관리, 특히 짜지 않게 드시는 게 중요한데 우리나라 식단이 그렇게 짜지 않게 먹기가 쉽지 않아서 이거를 좀 엄격하게 관리하고 싶다 그러면 굉장히 싱거운 식사를 하셔야 되고, 또 기름기가 많은 육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급적 많이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다음에 기저질환, 말씀드린 대로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 고지혈증이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판막 질환 중에서 심장 판막 중에서 대동맥 판막 질환은 대동맥류와 연관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판막 질환에 따라서 적절하게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수술적 치료는 아주 이론적으로는 단순해 보입니다. 커져 있는 대동맥 파이프 부위를 절제하고 새로운 튼튼한 파이프로 교체하는데 인조혈관이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좋고, 그래서 파이프를 이렇게 갈아주면 되는데 상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파이프를 새롭게 교체하기 위해서 이거를 제거하는 순간 환자 사람의 생명 현상이 유지가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동맥 수술은 저희 심혈관계 수술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수술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대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하나의
분류로는 대동맥 박리라는 병이 있습니다. 대동맥 박리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대동맥에 벽이 있는데 이게 내벽과 외벽이 갈라져 가지고 쭉 찢어지는 걸 말합니다. 증상으로는 이거는 대부분 90% 이상은 세상에 이렇게 가슴 아파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격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대체로 환자들은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쇼크가 발생하게 되면 의식 소실이 동반되겠고 그렇게 될 때는 정말 초응급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통증 없이 숨이 좀 찬다 아니면은 좀 어지럽다 이런 정도로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더 드물게는 그냥 별 증상 없이 지내다가 만성화돼 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운 좋게 생존해서 나중에 건강검진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CT를 찍어보면 확실하게 구별됩니다. 그래서 왼쪽은 정상 CT라고 그러면 오른쪽에는 뭔가 저 하얀색 그 대동맥 안에 금이가 있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박리돼 가지고 내벽과 외벽이 분리된 겁니다. 그래서 CT를 찍으면은 곧바로 확진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논문인데 한 20년 전에 발표된 전 세계 여러 기관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한 건데 상행대동맥, 흉부 안에 있는 대동맥에 박리가 있는 경우 응급수술하는 경우에는 한 생존율, 사망률이 한 20%대 정도이지만 수술하지 않는 경우는 누적 발생 사망이 50%를 넘어서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7, 80% 사망하는 걸로 나타나서 특히 그 격차가 커지는 부분이 최초 48시간 이내입니다. 그래서 급성 대동맥 박리가 진단이 되면은 응급수술 하게 되고 48시간 동안에 거의 48%의 환자가 수술하지 않는 경우 사망하기 때문에 1시간에 사망이 1%씩 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의 사망률은 우리가 통상 일반적인 심장 수술할 때 위험도가 꽤 높다고 하는데 그거의 사망률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1시간 지체할 때마다 심장 수술 한 번 받는 정도의 사망률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체돼서는 안 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게 됩니다. 미국의 이제 데이터를 보면은 지난 한 17년 동안에 수술 사망률이 25%에서 18%로 줄었다고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다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제가 학생 때 90년대 배울 때는 한 절반 이상이 수술해도 사망한다 이렇게 배웠고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체 데이터를 봐도 그렇게 좋은 성적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아산병원 데이터를 최근에 몇 년 전에 분석해 가지고 유럽학회 발표하고 논문을 낸 바가 있는데 수술 성공률이 98%에 달성해서 예전 같았으면 저거는 조금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산병원 평판이 워낙 이제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98% 성공률이다 하는 거를 잘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쉬운 환자들을 우리가 점점 많이 봐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예전에는 살리기 어려운 환자들 같은 경우는 좀 수술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가 좀 어려워서 수술을 받지 않는 환자들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하는 방식은 환자 상태가 나쁘면 나쁠수록 더 빨리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사실 수술 기저 위험도는 예전보다 훨씬 더 높은 상태고 그리고 더 복잡한 수술을 많이 하는데도 한 지금까지는 2.2% 사망률 보이는 거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이게 원래 복잡한 수술에 환자 조건이 나쁘면은 수술 시간도 길게 마련인데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가지고 수술 시간이 284분에서 194분 31% 단축한 걸로 나타났다. 근데 제가 느낄 때는 31%가 아니라 한 70% 단축한 거 정도로 느껴지는 게 복잡한 수술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도 30% 단축된 거니까 예전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게 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대동맥만 교체하는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피부 절개에서 봉합까지 한 2시간 미만 걸리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예전과 같은 부담을 갖고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다 수술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상행대동맥에 대동맥 박리가 있으면은 이제 반드시 수술적 응급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정설이었는데, 저희가 그런 환자들 중에도 박리된 부분이 혈전이 잘 차가지고 안정화되어 보이는 환자들은 수술하지 않고 그냥 내과적 약물 치료만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다는 걸 제시한 적이 있고, 그래서 미국 심장학회 발표하고 논문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잘 걸러서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들은 공격적으로 수술하고, 안정적인 사람들은 걸러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가려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수술과 약물 치료 중간이라 보면 되겠는데,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게 요즘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상행대동맥은 다 응급 수술해야 되는데, 등 쪽으로 내려가는 하행은 비교적 예후가 안정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또 병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은 하지 않고 스텐트를 넣음으로써 좀 더 환자가 느끼는 불편감 없이 또 훨씬 더 이제 효율적인 방식으로 치료를 하곤 합니다. 수술과 스텐트를 동시에 하는 거를 하이브리드 대동맥 수술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스펙트럼을 치료 선택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이제 심장 팀이 이런 개개별 환자에 대해서 의논하고 어떤 것이 가장 좋을까,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하이브리드 치료법은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꼭 필요한 환자한테는 가장 적절한 치료로 선택해서 수술적 부담도 좀 줄이고 치료 효과도 높이는 것을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고도로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보통의 환자분들이 구글을 찾거나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치료를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저희 아산병원 같은 경우는 의료진한테 말씀 주시면은 저희 내부에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가장 좋은 치료를 선택하니까 거기에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동맥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엄한 수술이거든요. 심혈관계에서도 보통 판막이나 관상동맥 수술보다는 위험도가 훨씬 더 높다고 봐서, 제가 배우는 단계에 있는 전공이나 전임의 때는 최소 침습으로 하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부분은 전 세계에서는 최소 침습 자체를 하지 않는 수술 분야인데, 아산병원은 대체로 최소 침습으로 수술하고 있습니다. 초응급 수술이 아니고서는 정중 흉골 절개술, 목부터 명치까지 이렇게 가르는 수술의 아주 표준적인 접근 방법인데, 저희는 이제 대동맥에 딱 타겟이 되는 부분만 작게 타겟을 해가지고 환자 불편감을 줄이고 출혈량도 줄이고 여러 가지 장점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예인데, 보통 이게 가슴 중간에 한 5cm에서 8cm 정도 가르면은 이 흉골에 있는 전체 흉골을 절개함으로써 오는 불안정감보다는 부분 절개를 함으로 인해서 훨씬 더 안정감을 취하고, 수술 시야도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잘 확보하고, 이런 방식을 하면은 환자한테 저희들은 이로움이 있다 믿고 있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기술들을 조합해 가지고 개개별 환자한테 다 맞춰서 저것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팀이 수술 전부터 해서 수술 당일날 아침까지 회의를 통해서 가장 이 사람한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디테일하게 다 정하고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한 3, 4년 전에 이런 방식들을 이용한 59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저희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은 수술 성공률이 거의 뭐 98.3%, 그다음에 영구적인 합병증 발생률은 굉장히 0% 가깝게 내려간 거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하행대동맥은 그 범위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스텐트를 넣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스텐트를 넣을 수 없는 환자들은 굉장히 큰 절개를 통해서 좀 환자들한테 불편함을 많이 주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가 판막 수술이나 다른 부위의 최소 침습 대동맥 수술의 여러 가지 기술들을 적용해서 이것도 최소 침습
하행 대동맥 치환술을 하고 있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전 세계 저희 말고 이런 걸 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미국 흉부외과학회 논문에 발표되었습니다. 첨단 기술 적용이라고 하면은 요즘 뭐 AI, 3D 프린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런 거를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대동맥은 굉장히 병의 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려다 보면은 이렇게 등이 구부러진 사람들의 대동맥을 재건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런 예를 통해서 저희가 의공학과와 영상의학과랑 협의를 해서 이렇게 복잡한 기술로 수술을 훨씬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모델링을 프린트해 가지고 수술에 적용해서 수술 시간을 굉장히 단축하고, 그리고 효과도 더 높이고 하는 것들을 보고한 바가 있고, 현재 굉장히 범위가 큰 흉부와 복부 대동맥을 다 건설하는 경우는 여전히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최근에 미국 흉부외과학회 논문에 발표한 걸 보면은 수술 시간이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이거 여기 계시는 할아버지 같은 분이 가장 그래도 이름이 유명한 미국 흉부외과 선생님인데, 저희 이 논문들을 보고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고 멋진 수술이다, 이렇게 코멘트를 논문으로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대동맥 판막 성형술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대동맥 판막은 대동맥의 뿌리, 심장이랑 접합 부에 있게 되고, 대동맥이 커지면은 판막은 원래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역류가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판막을 잡고 있는 대동맥이 커지면은 문지반이 넓어지면서 판막이 닫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은 판막 잎사귀 자체는 비교적 괜찮은데 대동맥이 크기 때문에 판막이 새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저희가 판막 성형술을 통해서 자기 판막은 인조 판막으로 가르지 않고 유지하면서 대동맥을 치료함으로써 판막 기능을 복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대동맥은 걷어내고 판막은 유지하고 거기에 관상동맥은 떼었다 붙이고 하는 건데, 과거에는 기계 판막이 붙어 있는 인조혈관을 삽입하는 벤탈 수술이라는 방법을 가장 표준 치료로 써왔고, 현재로서도 이게 가장 표준 치료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판막도 제거하고 대동맥도 제거하고 관상동맥이 대동맥 뿌리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뗐다 다시 붙이는 복잡한 수술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판막 성형술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판막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겹으로 그 3차원 구조를 잘 복원하면서 이거를 대동맥을 갈고 관상동맥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수술이라고 할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세계적 대가들의 경험을 보면은 누적 사망률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누적 사망률을 보면은 그래도 성형술이 복잡하지만 환자한테는 이득이 가장 좋은 걸로, 기계 판막이나 조직 판막 같은 인조 판막으로 가는 경우는 그에 따른 한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장기 생존율은 성형술보다 좋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논문들을 수십 개를 포괄적으로 분석한 한 논문을 소개시켜 드리면은 성형술이랑 대동맥 판막을 인공 판막으로 갈아 끼우는 치환술을 비교해 보면은 성형술이 뇌졸중 한 68% 감소하고, 출혈 합병증, 항응고제 사용에 따른 출혈 합병증은 82%나 감소하고, 심내막염 같은 감염도 한 63% 감소하고, 재수술 위험은 거의 비슷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술을 할 수만 있다면 하는 게 좋겠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 여건이 여의치가 않은 게, 이게 복잡한 수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산병원도 이제 2012년 정도까지 보면은 파란색이 치환술이고 저기 이제 주황색이 성형술인데, 과거에는 성형술이 거의 시행되고 있지 않다가 지금은 성형술을 하는 경우가 치환술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성형술을 가장 많이 하는 병원이 되겠고, 조기 사망률을 비응급수술 환자를 봤을 때는 성형술에서는 아직까지는 사망한 예가 없고, 그다음에 치환술에서도 2.4%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동맥을 뿌리채 뽑는 수술치고는 굉장히 성적이 좋은, 자랑할 만한 성적입니다. 그럼에도 성형술 더 복잡한 수술이
수술 위험도를 더 높이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수술 시간도 원래는 더 길기 마련인데 우리가 워낙 그 전략화된 방법을 쓰고 또 최소 침수까지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술 시간은 역설적으로 성형술이 우리 병원 결과는 더 짧게 나타나고 있습니다.